사돈 너무 자기 생각만 하고 살지 마세요. 애들 미래도 생각해야죠. 사돈이 영숙을 이기적인 엄마로 낙인을 여러 번 찍고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사돈이 애들이랑 못 살겠으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할 거예요. 그러고선 사돈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작은 딸이 시어머니라면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살면 내 딸이 어떻게 살지 뻔했습니다. 영숙은 큰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은 딸내와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1년만 있다가 나가겠다는 작은 딸의 약속을 믿고 합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세 영숙 씨입니다. 영숙은 딸과 합가를 했다가 깊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애틋하던 작은 딸이었는데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데에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영숙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 둘 있습니다. 두 딸은 2살 터울로 어릴 적엔 서로 셈도 많이 냈지만 지금은 제법 우애 좋게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숙은 유독 작은 딸과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닮아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둘째는 늘 살갑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옆에 찰싹 붙어주는 아이가 더 편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두 딸 모두 무탈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겉보기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영숙은 그 무난한 걸 해내는 딸들이 누구보다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둘째는 졸업을 앞두고 영숙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 여행 한번 가자. 엄마는 아직 외국 한번 못 나가봤잖아. 졸업 기념으로 외국에 다녀오고 싶다면서도 정작 마음 한켠에는 엄마가 계속 걸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숙과 작은 딸은 2주 동안 함께 스위스를 다녀왔습니다. 체력은 따라주지 않았지만 그 여행은 영숙에게 오래도록 가슴 벅찬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웅장한 산과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높고 투명한 하늘, 그 모든 풍경이 영숙의 가슴을 탁 트이게 만들었습니다. 큰딸은 간호대학을 졸업한 뒤 이름 있는 종합병원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꼬박꼬박 적금을 들고 영숙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분가해 독립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딸이 늘 대견했고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거리도 멀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연락도 드물고 뭔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큰딸이 집을 나온 이유는 엄마에게 간섭받기 싫어서였다는 걸요. 반면 작은 딸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살갑고 다정한 만큼 은근히 기대는 구석도 많았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에 월급 조금 모자라서 백화점에 예쁜 원피스 나왔는데 같이 보러 갈래? 쇼핑을 가도 밥을 먹어도 여행을 떠나도 지가 먼저 지갑을 여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런 작은 딸이 오히려 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제 몫을 잘 챙기는 애가 세상살이도 잘하지. 내 옆에 붙어서라도 뭐라도 얻어가는 애가 나중에도 잘 살아남겠지. 살갑게 다가와 애교를 부리는 작은 딸이 마냥 미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딸에게 무언가 더 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딸이 사귀는 남자라며 한 청년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키도 크고 인상도 멀끔해서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공손했고 옆에서 작은 딸을 조용히 챙기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숙과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언니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는 건 어때? 그러자 작은 딸은 단번에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는 남자 만날 생각도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말에 영숙 부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투는 단호했고 이미 결혼을 밀어붙일 각오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부모로서 반대하면 갈등이 커질 게 뻔했기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그 뒤로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예약에 신혼집 계약금에 혼수까지. 영숙은 집에 쌓아두었던 예비비며 비상금까지 모조리 끌어다 썼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모았고 심지어는 남편의 퇴직금 일부까지 손댔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잘 살겠지, 고생 안 하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내 속으로 나았다고 내 딸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사람은 그 본성이 더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다가올 딸의 변신을 지금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작은 딸과 합가해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밀어붙이듯 결혼한 작은 딸은 처음엔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영숙에게 이런저런 하소연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요즘 진짜 힘들게 해. 아니, 아이 같은 동네로 이사를 왔어. 그 후로는 허구한 날 집에 들락날락해.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집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매일 간섭이고 뭐고, 진짜 숨이 턱 막혀. 영숙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근처에 사는 건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딸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비밀번호는 절대 안 가르쳐 준다고 했거든. 근데 정훈이가 멋대로 알려줬대. 그 뒤로는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들어오는 거야. 정말 너무 싫어. 진짜 나이값도 못하시고 자기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미움받는지 모르셔. 영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시어머니도 자기 딸처럼 아들 걱정해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딸은 남편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훈이 은근히 결벽이야. 수건 접는 방향도 틀리면 눈살을 찌푸려. 화장실 물 튄 자국 남으면 꼭 닦으라고 하고. 내가 뭐 지하녀야? 딸의 말투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고 말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작은 딸의 결혼을 무사히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숙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으로 오랫동안 알아오던 당뇨가 결국 합병증으로 번지더니 병원 신세를 진 지 몇 달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큰딸도 작은딸도 그리고 사위까지도 함께 장례식장을 지키며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작은 사위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종일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조문객 안내며 장례식장 접수며 영정사진 관리까지. 딱 떨어지는 성격답게 모든 걸 척척 해내는 모습이 든든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영숙은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혼자 사는 삶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40여 년 넘게 살아오면서 영숙은 단 한 번도 혼자 밥을 차려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다 늘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용한 집 안에서 혼자 국을 데우고 소리도 없이 밥 숟가락을 들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큰딸은 여전히 병원에 다니며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고 작은딸은 아이를 낳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딸이 애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애 낳고 6개월 뒤에는 직장에 다시 복귀하니 애를 봐주는 시터한테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투덜댔죠. 어느 날 다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좀 들를게요.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저녁 같이 먹자. 딸이 좋아하는 고등어찜을 해두고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해주는 집밥이니 한 그릇 뚝딱 비울 줄 알았는데 다혜는 밥숟가락만 툭툭 건드릴 뿐 별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다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정훈 씨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직장은 어쩌고? 아직 그만둘 생각 없다고 하지 않았니? 그만뒀어. 나한테 말도 없이 혼자 결정해버렸어.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멀쩡히 회사 다니던 사람이 말도 없이 사표를 내고 사업이라니. 아니, 무슨 돈으로? 사업 자금은 있었대? 사실은 시어머니가 1억 해주셨어. 동업자랑 반반 내기로 했는데 부족하대. 5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숙의 눈썹이 휘청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1억이나 해주셨다고? 평소에 그렇게 팍팍하게 굴더니.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란 건 다혜가 그 다음에 꺼낸 말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5천만 원 좀 해줄 수 있어? 영숙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거라곤 남편이 생전에 들어둔 연금과 이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얘야, 그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엄마가 어떻게 그런 걸 해주니? 다혜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 씨가 이번엔 정말 마음 단단히 먹은 거야. 근데 자금이 모자라서 자꾸 주춤하니까 이게 무너지면 앞으로 우리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엄마는 도와줄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니? 그 말에 다혜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럼 도와줄 마음은 있는 거야? 그 말에 영숙은 멍해졌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 집을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올까 해. 그 말에 영숙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말들의 끝이 결국 이거였구나. 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이미 다 계산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엄마 생활비도 덜고 아이 키우기도 좋고 뭐든 같이 하면 좋잖아. 남편 없이 홀로 지내던 시간, 혼자 밥 먹고 혼자 청소하던 날들, 복지관에서 붓글씨를 배우고 친구를 만나 웃던 오후들, 이 모든 평화가 다시 흔들리려나? 영숙은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도 온갖 좋은 점을 나열하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혼자 외롭잖아. 우리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생활비도 줄고 애들도 엄마한테 정 붙이고 정훈 씨도 엄마한테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있었지만 사위와 합가해 산다는 것, 그건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위라는 사람, 깔끔한 걸 넘어서 거의 강박 수준으로 정돈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도 딱딱하고 눈빛도 자주 예민했습니다. 영숙은 예전의 사위가 잠시 집에 머문 적이 있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영숙은 음식하기 전에 청소부터 하느라 진이 빠졌습니다. 심지어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손으로 집어올려 보란듯이 쓰레기통에 넣어야 마음이 편했던 사위였습니다. 사위가 자고 가는 날이면 깔고 자는 이불과 벽앤잎은 물론이고 화장실의 수건이며 수전 손잡이까지도 새 것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엄마, 정훈 씨 예민한 거 알잖아. 그냥 그날은 수건이랑 베개 커버 다 새 걸로 해줘요. 작은 딸이 그렇게 말하며 부탁했기 때문에 영숙은 또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날이면 큰딸은 늘 잠시 머무르다 휙 가버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제부 꼴 보기 싫어. 사람이 집에 오면 오는 거지. 왜 집 주인이 눈치를 봐야 돼? 큰딸의 말은 가시처럼 마음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인데도 어쩐지 작은딸을 감싸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이 늘 먼저 들었습니다. 다혜와 같이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솔직히 사위와 같이 사는 것은 싫었습니다. 남편 밑에서 서로 눈치 보고 맞춰 사느라 40년 넘게 힘들었는데 어려운 사위와는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그런 복잡한 마음을 혼자 삼키며 또 조용히 식탁을 치웠습니다. 며칠 뒤 작은 딸이 아무 예고도 없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웬일로 과일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혜야, 같이 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 너 언니도 막 뭐라 했어. 언니 지가 뭐라고 난리야? 평생 언니 노릇 한 번 한 적 없으면서 왜 갑자기 훈수질이야? 영숙은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위와 함께 사는 것이 힘들 것 같다고. 그것 때문이에요? 정훈 씨가 예민해서 그렇지. 그 사람 아버지 장례식 때 뒷일 다 맡아서 한 거 기억 안 나요? 다혜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알았어요.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영숙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안사돈의 목소리는 날이 잔뜩 서 있었습니다. 사돈, 어찌 그렇게 매정하게 그러세요? 저희는 아들한테 1억 해주느라 등골이 빠지는데 사돈 댁도 좀 거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돈의 예의 없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돈 그런 게 아니라 영숙은 사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고 또 같이 살자니 마음이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놓고 합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후에 일어날 일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돈 너무 자기 생각만 하고 살지 마세요. 애들 미래도 생각해야죠. 사돈이 영숙을 이기적인 엄마로 낙인을 여러 번 찍고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사돈이 애들이랑 못 살겠으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할 거예요. 여기도 문칸방 하나는 있으니까요. 사돈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다혜가 시모라면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살면 내 딸이 어떻게 살지 뻔했습니다. 영숙은 큰딸과 상의했고 큰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1년만 있다가 나가겠다는 작은딸의 약속을 믿고 합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큰일을 결정하는데 정작 사위는 단 한 번도 직접 연락을 해온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어떤 입장인지 전화 한 통 없이 말이죠. 그 사실을 영숙은 훗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위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딸 부부도 아이들도 영숙도 서로를 배려하며 지냈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한 저녁 식탁, 웃음소리가 간간히 오가는 거실.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작고 귀여운 발소리까지. 모든 게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말수는 미세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에어컨은 항상 틀어놔요. 애기가 더우면 안 돼. 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애기한테 차가운 게 더 안 좋지. 따뜻하게 해줘야지.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에 다 시원하게 키워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결혼한 딸과의 사소한 충돌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영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딸 다혜가 인상을 찌푸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주말엔 좀 늦잠 자게 그냥 두면 안 돼요? 어머,
미안하다. 깨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하려 했는데. 청소기 소리가 벽 타고 울리잖아요. 주말 아침 정도는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날 이후로 영숙은 청소기 돌리는 시간마저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은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주말 늦잠을 방해하지는 말아야지요. 영숙은 어릴 적부터 남은 음식을 절대 버리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남은 된장국도 작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 아래 칸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국을 꺼내려던 영숙은 냉장고 속 어디에도 국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서야 전날 딸이 냉장고 정리를 한다며 음식들을 정리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작은 딸은 냉장고를 가득 채운 자잘한 음식들을 불편해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런 남은 음식 하나하나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아까웠고 버려진 그릇을 떠올리며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반찬이 조금 남았을 때 영숙은 조심스럽게 그릇에 덮개만 씌워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마저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허락되지 않는 생활은 영숙에게 서서히 피로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연히 살림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도 자기 살림살이를 해왔으니 이해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맞춰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영숙의 방식을 무시하는 딸에게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딸과의 생활 방식 차이도 분명 있었지만 영숙이 더 힘들었던 것은 예민한 사위와 함께 사는 일이었습니다. 식사 준비부터가 고된 일이었습니다. 대식구의 끼니를 책임지며 하루 세 끼를 준비하는 것도 벅찼는데 사위는 집안 위생에 유달리 예민해 집 안 구석구석이 광이 날 정도로 정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불이며 베개, 수건까지 일주일이 멀다 하고 교체해야 했고 사위가 출장을 가는 날은 영숙에게 진짜 휴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사위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장모가 불편한 것인지 집에 들어와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나갈 때도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항상 무엇인가에 화가 나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영숙은 어느 날 딸에게 물었습니다. 최서방, 나한테 힘든 거 있어? 작은 딸이 불편한 듯 대답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나한테 불만이라도 있다는 거야? 사실은 엄마가 우리 합가하는 거 반대했잖아. 그이가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길래 말해줬어요. 엄마가 당신이랑 살기 불편해한다고. 그 사실을 들은 영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위의 그 유치한 반응이 못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마음을 닫는 사위도 나름의 상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영숙은 사위의 기분까지 맞춰가며 살기에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어느 날 영숙은 사위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작은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숙은 어느새 딸과 사위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기 전 절대 불편하지 않을 거라던 딸의 말은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사위는 점점 말이 줄었고 표정은 굳어져 갔으며 기척이 들릴 때마다 영숙은 몸부터 움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 여름 휴가가 다가오자 딸이 제안했습니다. 1박 2일로 동해 바다를 보고 오자는 말이었습니다. 말수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뭐 하나, 그저 짐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랑 함께 여행 가고 싶어 한다며 혼자 두고 가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결국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서 애기도 봐주고 딸과 사위도 오랜만에
자기들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넷이서 동해안으로 떠나는 차 안에서 영숙은 편치는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싸우기라도 했는지 그닥 말을 안 했고 시끄러운 음악만 틀었습니다. 동해안 펜션에 도착하니 밥 먹는 준비를 한다고 부산을 떨길래 아이를 데리고 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어놓은 방문 사이로 딸과 사위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위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어떻게 여행까지 따라오신다고 해? 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같이 가자고 했지. 아무리 같이 가자고 해도 눈치가 있으시면 안 간다고 하셨어야지. 엄마가 안 간다고 했는데 내가 우겨서 모시고 왔어. 안 간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당신은 왜 또 같이 가자고 해?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시간 좀 보내고 싶은데 집에서도 불편한데 여행 가서까지 장모님 눈치 봐야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숙은 손에 들고 있던 옷가지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털썩 주저앉는 듯 했습니다. 눈치 없이 따라가겠다고 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고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영숙은 그날 저녁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먹은 게 체했는지 밤새 춥고 떨리고 먹은 것을 개워내느라 한숨도 못 찼습니다. 덜렁덜렁 따라온 자신을 정말 한데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서러웠습니다. 내가 지들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여태 고생한 장모 여행 한 번 같이 오는 게 그렇게 싫었을까요? 그제서야 영숙은 제대로 느꼈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단지 같은 지붕 아래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할 수 없고 부담으로 느껴지는 날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후로 영숙은 사위 앞에서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퇴근에 들어오는 순간 영숙은 자연스럽게 몸을 숨기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TV 소리를 줄이고 휴대폰도 진동으로 바꾸고 가급적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사위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곧장 방으로 쏙 들어갔고 거실엔 인기척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딸이 집에 없을 때는 부엌 식탁에서 밥을 먹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사위는 식탁 위에 놓인 반찬 몇 가지를 무뚝뚝하게 챙겨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안에서 게임을 하며 밥을 먹는 듯 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처음엔 조용히 다투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다툼은 벽을 넘어 귀에 또렷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서 일이 잘 풀리겠어? 당신 아직까지 그 소리야? 사위의 말은 영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말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합가 당시 영숙이 반대했던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딸이 사위에게 털어놓았던 것까지. 아직도 사위는 마음이 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위의 사업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뛰어든 길이었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걱정이 되어 조심스레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최서방,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자금을 좀 뺄 수는 없을까? 이 말을 들은 사위는 눈을 획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뭘 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으시면서 제발 입 좀 다물고 계세요. 그 말에 영숙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모멸감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지만 꾹 삼켰습니다. 만약 딸이 그 장면을 보았다면 또 한바탕 큰 싸움이 났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영숙은 사위와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말도 망설이게 되었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식탁과 거실에서 마치 남의 집 하숙생처럼 조용히 살아가게 된 영숙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요즘 들어 유난히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야근이 잦았습니다. 그 와중에 시댁에서는 1억을 줬다고 은근히 유세를 부리며 여기저기 불러내기 일쑤였습니다. 하루하루 숨 돌릴 틈도 없이 다혜는 지쳐갔고 결국 결심한 듯 엄마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 더 이상은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영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가 나갈 때가 있어? 그러자 다혜는 마치 어이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우리 사정 몰라요?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어? 얼마라도 돈이 있어야 나가지. 순간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뜻이 자신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이야기라는 걸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가해서 살아? 엄마가 돈을 좀 빌려주던가 아니면 엄마가 살 집 작은 데로 알아봐요. 말을 들은 순간 영숙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더러 나가라고? 이게 진심인가 싶었습니다. 그제야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해요. 최서방 사업도 잘 안 되고 우리는 집 구할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만 살려줘요. 엄마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더는 못 살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향해 살려달라는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한참을 누워 고민했습니다. 결국 적금을 깨서 딸에게 월세방 구할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 데리고 그런 데는 못 가요. 애기가 불안정해져요. 그러면서 끝내 이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이후로 사위는 집에 와도 인사 한마디 없었고 다혜 역시 말을 아꼈습니다. 딸은 아이 방으로 잠자리까지 옮겨가 남편과도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 있지만 모두가 각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걸고 조용히 지내는 삶. 영숙은 매일 그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다 내 탓인가?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매일을 지옥처럼 버텨낸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없이 영숙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결국 영숙은 큰딸의 말에 따라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몇 벌의 옷과 약, 그리고 몇 장의 사진. 살면서 참 많은 짐을 들고 살았지만 이번엔 유난히 가볍게 나왔습니다. 딱 1년만 너희끼리 살아. 딱 1년이야.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알 수는 없었지만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었지만 다혜를 이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큰딸 집에 머물던 중 다혜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근데 낮에는 오셔서 애기 좀 봐줘요. 참 웃기는 말이었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또 부탁을 얻는 딸. 영숙은 인연을 딱 끊고 싶었지만 그래 손주 얼굴 한 번 더 보자. 그 마음 하나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 또 한 달, 1년이 흘렀습니다. 엄마, 조금만요. 한 달만 더요. 다혜는 여전히 부탁을 이어갔고 그 부탁의 말투도 더 이상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듯 언제나 그래왔다는 듯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숙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손주를 마지막으로 봐주는 날 조용히 집 근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 팔아주세요. 그 집은 방이 셋이나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언젠가는 작은 집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때가 지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에게 전화를 해서 한 달 안에 집을 비우라고 했죠. 다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엄마에게 모진 소리도 했지만 영숙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자신이 지낼 집도 알아봤습니다. 영숙은 혼자 지낼 방 하나 혹은 둘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큰딸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자기 몫을 챙길 동안 실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참아왔던 아이였습니다. 큰딸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자식들이 한 배 속에서 나왔다고 모두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격도, 욕심도, 마음 씀씀이도 전혀 달랐습니다. 제 몫은 빠짐없이 챙기고 손해보는 법 없는 작은 딸 다혜.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쟨 내 도움이 없이도 잘 살아갈 거야.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할 만큼 다 해줬다고 느꼈습니다. 주고도 미안했고, 줘도 죄인이었지만, 그만하면 정말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영숙은 병원이 가까운 방 2칸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조용한 동네였고, 집은 작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다혜는 엄마의 단호한 마음을 알고 직장 근처의 작은 월세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이젠 나도 잘할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혜는 그렇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숙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 사리분별은 할 줄 알아서 다행이다. 사위는 여전히 장모가 있는 집엔 발을 들이지 않았지만 그건 영숙에게 더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자식도 부모에게 할 도리를 못하면 그 찔림은 결국 그들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영숙은 더 이상 그 몫까지 책임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니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